서울 외곽에서 혼자 사는 평범한 할아버지. 최민철은 매일 화분에 물을 주고 바둑을 두며 조용히 살아가는 67세 노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외동딸이 겨울밤 고속도로 갓길에서 상처투성이로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3세 사위가 범한 실수, 그리고 평생 숨겨온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살고 있는 최민철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67세 할아버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의 화분들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오늘도 잘 자랐구나. 작은 베란다에 정성스럽게 가꾼 화분들을 바라보며 최민철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민철에게 이런 평범한 일상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어요. 퇴역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새벽 6시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40여 년간 군에서 복무했던 민철은 퇴역 후 조용히 살기로 다짐했거든요. 거실 한켠에는 먼지가 쌓인 군복과 훈장들이 놓여 있었어요. 한때는 민철의 자랑이었던 것들이지만 이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민철은 중얼거리며 군복 상자 위에 먼지를 털어냈어요.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지만 이제 그런 일들은 모두 뒤로 하고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는 것이 민철의 일상이었어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일상의 재미를 찾았죠. 민철이 형, 오늘은 내가 이기겠네. 그래, 한번 해보자고. 바둑판 위에서 벌이는 작은 승부가 민철에게는 큰 재미였습니다. 저녁에는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요즘 세상이 참 복잡해졌네.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사건 사고들을 보며 민철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했어요. 젊은 시절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저 조용한 관찰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최민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었어요. 바로 외동딸 수진이었습니다. 34세인 수진은 결혼한 지 3년째로 남편 한태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한태윤은 재벌 가문의 3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현역 국회의원이고 할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사위였어요. 연매출 1조 원의 계열사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었고 수진에게도 다정한 남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철은 처음에는 사위를 마음에 들어했어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안심했거든요. 아빠,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태윤 오빠는 저를 정말 아껴줘요. 수진이 결혼 발표를 했을 때 민철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민철은 마음이 놓였었어요. 평생 혼자 키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이 민철의 가장 큰 소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수진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오는 수진의 표정에는 예전의 밝음이 사라져 있었어요. 웃고는 있지만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고 가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민철은 딸의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어요. 40년 군 생활로 단련된 관찰력은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거든요. 수진아,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몸살이라도 난 거야? 아니에요, 아빠. 그냥 일이 좀 바빠서요. 수진은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민철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딸이 말하지 않으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리한 군인 출신의 직감은 딸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알리고 있었어요. 특히 수진이 휴대폰을 볼 때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민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긴장한 표정을 짓곤 했고 메시지를 확인할 때도 조심스러워했어요. 또 태윤이한테서 연락 온 거야? 네, 그냥 안부 묻는 거예요.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단순한 안부 인사를 받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민철은 마음속으로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신중함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최민철은 우연히 수진의 손목에 작은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 찻잔을 들다가 소매가 살짝 걷어 올라가면서 보인 자국이었어요. 수진아, 손목은 어떻게 된 거야? 민철의 날카로운 시선이 수진의 손목에 고정되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관찰력으로 보면 그것은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었어요. 아, 이거요? 그냥 문에 부딪혀서. 별거 아니에요. 수진은 급히 소매로 손목을 가렸어요. 하지만 민철의 눈에는 그것이 누군가가 세게 잡은 것 같은 손가락 자국이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철의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솟아올랐어요. 오랜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상황을 겪어본 민철에게는 그런 상처의 의미를 아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은 거지? 네, 아빠.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딸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민철은 잠들지 못하고 딸 생각만 했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관찰력으로 보면 수진에게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설마 태윤이가. 하지만 민철은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민철의 원칙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더 확실한 신호들이 나타났어요. 수진이 전화를 받을 때 한태윤 이름이 뜨면 표정이 긴장되었고 말할 때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여보세요, 태윤 오빠. 네, 알겠어요. 조심해서 갈게요. 전화 통화하는 수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마치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민철은 딸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나라를 지켜온 자신이 정작 가장 소중한 딸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진의 행동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집에 와서 편안하게 쉬곤 했는데 최근에는 계속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어요. 아빠, 저 이만 가봐야겠어요. 너무 늦으면 안 되거든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그래. 아니에요. 태윤 오빠가 기다릴까 봐. 수진의 말에서 민철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신혼이라고 해도 아내가 친정에 갔다가 조금 늦게 들어간다고 해서 남편이 화를 낼 이유는 없었거든요. 특히 수진이 아버지와 대화할 때도 중간중간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거나 혹은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수진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빠. 무슨 일이 있겠어요.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오히려 민철의 의혹을 더욱 키웠어요. 평소 아버지 앞에서는 자연스러웠던 수진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민철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직 섣불리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한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민철은 수진에게서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 웃을 때 예전과 다르게 어색해 보였고 특히 한태윤 이야기가 나올 때면 표정이 굳어지곤 했어요. 태윤이는 요즘 어때? 일이 많이 바쁘다더라. 네, 많이 바빠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수진의 대답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민철의 예리한 관찰력으로는 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며칠 후 민철은 수진과 한태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사위의 모습을 직접 관찰해보고 싶었어요. 민철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진실을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한태윤은 겉으로는 예의 바른 사위처럼 보였어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선물까지 준비해왔습니다. 값비싼 양주와 고급 과일 선물 세트였죠. 고마워요, 태윤이. 그런데 이런 걸 왜 가져와?
그냥 와도 되는데. 장인어른께 인사드려야죠. 하지만 민철의 예리한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어요. 수진을 대하는 한태윤의 시선과 말투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수진아, 물 좀 가져다 줄래? 한태윤의 말에 수진은 즉시 일어났어요. 마치 명령에 익숙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철은 이런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민철이 일어나려 하자 한태윤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장인어른. 수진이가 하면 됩니다. 그때 한태윤의 목소리에는 수진을 향한 은근한 명령조가 섞여 있었어요. 민철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철은 계속해서 관찰했어요. 한태윤이 수진에게 하는 말들, 시선, 몸짓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분석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한태윤의 말이었지만 수진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어요. 마치 그 말에 숨겨진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수진아, 많이 힘들어. 민철이 딸에게 물었을 때 수진은 한태윤의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이런 미묘한 상황들을 모두 기억해 두고 있었어요.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수진이 실수로 물잔을 떨어뜨린 거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찻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어요. 수진은 급히 일어나 물을 닦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태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더니 수진을 노려보는 것이었어요. 민철의 예리한 눈이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분명히 화가 난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철이 있어서 금세 웃음으로 바꿨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한태윤은 웃으며 말했지만 수진은 심하게 움츠러들었어요. 마치 평소에 이런 일로 혼났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아, 괜찮지? 다치지 않았어? 민철이 딸을 걱정하자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아빠. 하지만 수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에 대한 당황이라기에는 너무나 과도한 반응이었어요. 민철의 가슴 속에서 확신이 솟아올랐어요. 수진의 반응, 한태윤의 순간적 표정 변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거든요. 정리는 제가 할게요. 민철이 일어나 깨진 찻잔을 치우려 하자 한태윤이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하면 됩니다. 자신이 떨어뜨린 거니까. 그때 한태윤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민철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희 이만 가봐야겠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직 저녁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가려고 하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벌써? 좀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아니에요. 태윤 오빠가 일찍 들어가고 싶어 해요. 수진의 말에서 민철은 뭔가 강요당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의 수진이라면 아버지와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을 텐데 말이죠. 장인어른,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태윤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민철의 눈에는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급히 자리를 뜨려는 모습이 수상했거든요. 두 사람이 떠난 후 민철은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저녁을 통해 확신했어요. 자신의 소중한 딸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민철은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40년 군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찻잔 조각을 치우면서 민철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고 말이죠.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난 어느 겨울밤 11시, 최민철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어요. 밤늦은 시간의 전화는 좋지 않은 소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던 민철은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수진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는 전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고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민철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아빠, 저 지금 길에 있어요. 고속도로 갓길에. 아빠가 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뭐라고? 고속도로 갓길이라고? 수진아, 지금 어디야? 정확한 위치를 말해봐.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 갓길이에요. 아빠, 빨리 와주세요. 무서워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어요. 민철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알겠다, 수진아. 아빠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 혹시 위험하면 112에 신고하고. 민철은 잠옷차림으로 급히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고 나갔어요. 평생 군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위급 상황을 경험했지만 딸의 떨리는 목소리만큼 그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민철의 머릿속은 온통 수진 생각뿐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이런 늦은 시간에 고속도로 갓길에 있는 거지? 겨울밤에 찬 공기가 차창을 때리고 있었고 고속도로는 한산했습니다. 민철은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았어요. 30분 후 민철은 수진이 말한 휴게소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고속도로 갓길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수진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겨울밤에 차가운 바람에 떨고 있었고 얇은 옷만 입고 있었어요. 수진아! 민철은 급히 차에서 내려 딸에게 달려갔어요. 비상등을 켜고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었죠. 아빠, 와줘서 고마워요. 수진은 아버지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철은 딸을 꼭 안아주면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모습을 자세히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딸의 옷은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입술은 부어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누군가가 세게 잡은 듯한 자국이 있었고 목 부분에도 멍자국이 보였어요. 40년 군인 출신인 민철에게는 이런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폭력의 흔적이었습니다. 수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 추운 밤에 여기 혼자 있는 거야? 민철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태윤 오빠와 조금 다퉜어요. 그래서 내리라고 해서. 수진의 대답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철의 예리한 눈에는 진실이 보였어요. 수진아, 정말 그냥 다툰 거야? 네, 그냥 조금 언성이 높아져서. 태윤 오빠도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수진의 몸 상태는 단순한 말다툼으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철은 딸의 상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수진아, 이 상처들은 뭐야? 정말 다투다가 생긴 거야? 아빠, 그냥 집에 가요. 태윤 오빠가 더 화낼까 봐. 수진의 말에서 민철은 더 큰 진실을 깨달았어요. 딸이 사위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태윤이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 안 돼요, 아빠.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더 큰일 나요. 수진의 절규 같은 대답에 민철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어요. 하지만 그는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자제력이었죠. 알겠어, 수진아. 일단 우리 집에 가자. 오늘은 아빠 집에서 자고. 민철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딸에게 입혀줬어요. 그리고 딸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그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 녀석이 내 딸을 건드렸구나. 평생 국가를 위해 살아온 최민철에게는 수진이 전부였어요. 그 소중한 딸을 누군가가 상처 입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민철은 수진을 침실에 재워주고 거실에 혼자 앉았어요. 그리고 먼지가 쌓인 군복과 훈장들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살자고 다짐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의 안에 잠들어 있던 군인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최민철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상처 입은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먼지가 쌓인 군복 상자를 열었어요.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과거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민철은 손에 든 준장 계급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사람들은 그를 그저 평범한 퇴직 공무원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거든요. 1980년대 초 25살의 젊은 민철은 군 정보부대에 특별 선발되었습니다. 뛰어난 판단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아 국가 핵심 기밀을 담당하는 부서로 발탁된 거였죠. 그때부터 그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큰 성과는 1987년이었어요. 북한에서 파견된 고위급 공작원을 체포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거든요. 민철 대위, 정말 훌륭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임무를 맡길 생각입니다. 당시 상급 지휘관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했어요. 그 후 민철은 승진을 거듭하며 더욱 중요한 임무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국내 스파이망을 일망타진하는 대규모 작전을 지휘했어요. 이 작전으로 수십 명의 간첩들이 검거되었고 국가보안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때 민철은 이미 대령이 되어 있었죠. 장군님의 작전 능력은 정말 뛰어납니다. 이번 성과로 또 한 번 나라에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부하들의 존경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민철은 계속해서 승진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는 준장 그리고 마침내 소장까지 진급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의 진짜 능력이 발휘된 것은 정치 관련 업무였어요. 특수임무지휘관으로서 여러 정권의 핵심 비밀들을 다루게 된 거였습니다. 정치인들의 비리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비밀 정보들을 알게 되었어요. 민철 장군, 이번 일도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민철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는 어떤 복잡한 사안이라도 완벽하게 해결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국가 차원에서 매우 민감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직도 기밀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 민철은 현재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합참의장 등 핵심 인사들과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했어요. 당시 그들은 모두 민철의 부하였거든요. 장군님 덕분에 나라가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김준호 현 국방부 장관이 당시 대령 시절의 한 말이었어요. 이태식 현 국정원장과 박철민 현 합참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민철 밑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도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어요. 민철이 퇴역할 때는 많은 동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민철 장군, 평생 나라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군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민철은 조용히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딸 수진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여생을 보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민철은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어요. 김준호 국방부 장관의 직통 번호였습니다. 이제 움직여야겠군.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할아버지의 온화한 모습은 사라지고 준장의 날카로운 기운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할아버지의 온화한 모습은 사라지고 준장의 날카로운 기운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서 김준호 장관의 번호를 바라보며 민철은 마음을 정했어요. 조용히 살자던 약속을 깨트릴 때가 온 거였습니다. 내 딸을 건드린 게 내 인생 최대 실수가 될 거다, 한태윤. 민철의 입에서 차가운 말이 흘러나왔어요. 이제 평범한 할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오직 딸을 지키려는 준장만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최민철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밤새 악몽에 시달렸는지 잠꼬대를 중얼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민철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민철은 딸의 이마에 살며시 손을 올려주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특수 전화를 꺼냈습니다. 군 시절 극비 통신용으로 사용하던 장비였죠. 먼저 김준호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장관입니까? 이 목소리는 설마 최민철 장군님이신가요? 김준호 장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어요. 퇴역 후 10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민철의 갑작스러운 전화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김 장관, 오늘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물론입니다, 장군님. 언제든지 시간 내겠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옛날 그 장소에서 만납시다. 오후 2시에 말이죠. 김준호 장관은 즉시 알아들었어요. 군 시절 비밀 회의를 하던 장소였거든요. 이어서 민철은 이태식 국정원장과 박철민 합참의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전화를 했어요. 세 사람 모두 민철의 부름에 주저없이 응답했습니다. 오후 2시 서울 외곽의 조용한 군 관련 시설에서 네 사람이 만났어요. 10년 만에 만난 옛 상관과 부하들이었지만 서로를 보는 눈빛에는 변함없는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김준호 장관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이태식 국정원장과 박철민 합참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나라 일을 잘하고 있더군요. 민철은 간단한 안부를 나눈 후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개인적인 일 때문입니다. 제 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민철은 어젯밤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고속도로에서 발견한 딸의 모습, 몸에 난 상처들, 그리고 사위에 대한 의혹들을 말이죠. 그래서 제 사위 한태윤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 녀석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이태식 국정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장군님 말씀만 하시면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한태윤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재벌가 3세이고 아버지가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박철민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집안이면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권력과 돈을 가진 집안이죠. 하지만 뒤가 깨끗하지 않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하루 만에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태윤의 실체는 민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장군님,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식 국정원장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어요. 한태윤, 37세. 겉으로는 연매출 1조 원 계열사 대표이사이지만 실상은 아버지 돈으로 만들어진 허상의 성공입니다. 파일을 넘기며 이태식 원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여성 직원 성추행 사건이 5건, 투자금 횡령이 3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2건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아버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무마되었어요. 민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며칠 후 민철은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한태윤이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 출근한 어느 날 오전 9시였어요. 연매출 1조 원을 자랑하는 계열사의 대표이사 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던 한태윤은 민철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어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 비서가 다가와 스케줄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사무실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요. 헬리콥터 소리였어요. 그것도 보통 헬기가 아니라 군용 헬기의 웅장한 소리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회사 직원들이 모두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게 뭐지? 헬기가 우리 회사 쪽으로 오고 있어. 군용 헬기 아니야? 저 마크 좀 봐. 한태윤도 급히 창가로 달려갔어요. 정말로 군용 헬기가 자신의 회사 본사 옥상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지? 왜 군용 헬기가 여기로? 헬기는 정확히 회사 옥상에 착륙했어요. 헬기 문이 열리자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뒤이어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따라 내렸어요. 군복의 남자는 다름 아닌 민철이었어요. 평소에 온화한 할아버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군인 특유의 당당한 기품이 온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가슴에 달린 준장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저분이 누구지? 장군인가? 준장이라고 되어 있네. 회사 전 직원이 술렁였어요. 갑작스러운 군 고위층의 방문에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경호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태윤의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어요. 대표님, 큰일 났어요. 장군이 오고 있어요. 비서가 황급히 한태윤에게 달려와 말했어요. 한태윤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군이 왜 여기로 와?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야?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민철이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한태윤은 처음 보는 인물이었지만 군복을 입은 준장의 위엄에 압도당했어요. 한태윤 씨죠? 민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력했어요.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카리스마가 사무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오신 일인지. 저희가 군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한태윤은 당황하며 일어섰어요.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최민철입니다. 수진이 아버지죠. 그 순간 한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장인어른이 준장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요? 어떻게? 놀랍죠? 지금까지 몰랐을 테니까요. 민철은 한태윤의 책상 앞에 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한태윤, 내 딸한테 뭘 했나? 민철의 질문에 한태윤은 더욱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고속도로에 내 딸을 버린 이유를 말해봐라. 민철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경호원들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태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냥 부부간에 작은 다툼이 있어서 별일 아니었어요. 별일 아니라고? 민철은 한태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내 딸 몸에 난 상처들. 그것도 별일 아니란 말인가? 한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철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3일 준다. 민철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3일 안에 내 딸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해라. 그리고 다시는 손도 대지 마라. 장인어른, 이건 너무. 3일이다. 그 안에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세상에 모두 알려주겠다. 민철은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뒤따라 나갔고 복도에 있던 직원들은 모두 길을 비켜줬어요. 옥상에서 헬기가 다시 이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 전체가 방금 일어난 일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한태윤은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자신의 장인어른이 준장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어젯밤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태윤은 민철의 진짜 능력을 모르고 있었어요. 앞으로 닥쳐올 일들이 얼마나 거대한 규모일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윤이 최민철의 경고를 무시한 지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장인어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어요. 아무리 준장이라고 해도 이미 퇴역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아니란 생각이었죠. 그냥 허세였을 거야. 퇴직한 군인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하겠어? 한태윤은 오히려 더 거만해졌습니다. 수진에게도 평소보다 더 심하게 대했어요. 최민철의 경고가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헬기 방문으로부터 일주일 후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태식 국정원장의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한태윤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재수사하십시오. 검찰 특수부 검사들이 즉시 움직였어요.
그동안 무마되었던 한태윤의 각종 비리 사건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투자금 횡령 사건부터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여성 직원 성추행 사건도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보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검사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이미 이태식 국정원장이 모든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넘겨준 상태였거든요. 같은 시간 국세청에서도 특별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태윤 일가 3대에 걸친 탈세 의혹을 전면 조사하겠습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한태윤의 회사와 개인 재산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재산 은닉, 가족명의 거짓 계좌, 해외 비자금까지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피해왔다니 정말 대단하군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동시에 움직였어요. 한태윤의 회사가 진행한 모든 투자 사업을 재점검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 투자금이 실제로는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허위 보고서가 상당히 많네요.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오후 2시경 한태윤의 회사에 검찰 수사관들이 나타났습니다. 영장을 들고 온 그들은 사무실 전체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했어요. 한태윤 대표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외부 미팅 중인데 무슨 일이신지. 투자금 횡령 및 성추행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연락해서 즉시 출두하도록 하세요. 회사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일주일 전 헬기로 온 장군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저번에 온 그 장군이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한편 언론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여러 신문사와 방송국에 한태윤 관련 제보가 동시에 들어왔거든요. 재벌 3세에 숨겨진 민낯, 권력으로 덮은 성추행 사건들, 3대에 걸친 탈세 의혹. 연일 톱뉴스로 한태윤과 그 집안의 비리가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묻혀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어요. 한태윤의 아버지인 한규석 국회의원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하지만 아무리 정치적 로비를 시도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번에는 최고 위층에서 명령이 내려온 것 같았기 때문에 어떤 압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뉴스에서는 한태윤의 구속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태윤 씨는 오늘 오후 검찰에 출두한 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며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영향력으로 무마되었던 각종 비리 사건들이 일제히 재수사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재벌 집안의 회장인 한동주는 절망에 빠졌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우리 그룹이 하루아침에.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민철의 진짜 계획은 훨씬 더 큰 규모였거든요. 국정원에서는 한태윤 일가의 모든 비리 자료가 계속해서 수집되고 있었어요. 30년간 권력으로 덮어온 모든 죄악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첫 번째 단계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태식 국정원장이 최민철에게 보고했어요.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최민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의 상처를 입힌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한태윤이 구속된 지 며칠째 되는 날 더 큰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의 수사가 한태윤 개인을 넘어서 그룹 전체로 확산된 거였어요. 한동주 회장 긴급 구속, 한규석 의원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한진그룹 계열사 12곳 동시 압수수색. 연일 터져나오는 뉴스에 재벌 가문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쌓아올린 거대한 제국이 불과 일주일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규석 국회의원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야? 이 정도 규모라면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틀림없어.
하지만 아무리 정치적 인맥을 동원해도 수사 중단은커녕 조그마한 협조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료 의원들이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한 의원,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도 조심해야 해서. 정치권에서도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민철은 옛 동료들과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모여 상황을 점검했어요. 장군님, 이번 수사가 예상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김준호 국방부 장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국회에서도 한규석 의원의 면책특권 박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철민 합참의장이 보고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최민철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진짜 목적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사 규모는 더욱 거대해졌어요. 한태윤 일가와 관련된 정치인, 관료, 기업인들이 줄줄이 소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진그룹과 결탁한 정치인 명단 공개, 30년간 이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 재벌과 정치권의 유착관계 수사 확대, 언론에서는 연일 관련 뉴스를 쏟아냈어요. 국민들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한태윤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연일 들려오는 가족들의 몰락 소식에 현실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최고 위층에서 명령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한태윤은 그제야 일주일 전 최민철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설마 장인어른이 이런 짓을.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퇴역한 군인이 이 정도 규모의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한진그룹 본사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주가가 90% 폭락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회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들이 모든 계약을 취소하고 있어요. 한동주 회장은 병원 침대에서 이 소식들을 들으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 일궈온 사업 제국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하지만 아직도 한동주 회장은 최민철의 정체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단순히 퇴역군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편 최민철의 네 번째 타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장군님,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이태식 국정원장이 보고했어요. 최민철의 지시에 따라 한태윤 일가의 해외 재산과 범죄 행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미국 수사기관에서 한태윤의 뉴욕 부동산 투자 관련 자금 세탁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금융당국도 비밀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탈세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최민철의 국제적 인맥이 총동원된 결과였어요. 군 시절 여러 국가의 정보기관과 협력했던 경험이 빛을 발한 거였습니다. 외국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주요 뉴스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한국 재벌 가문의 수십 년간에 걸친 부패 사건이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한국 정부도 더욱 강력한 수사를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태윤 일가의 몰락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 파장으로 번지면서 최민철의 마지막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규석 국회의원의 자택에 국세청 특별수사팀이 들이닥쳤어요. 한규석 의원, 조세포탈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 나를 체포한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이미 면책특권도 박탈된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거든요. 한규석 의원은 수갑을 차고 연행되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30년간 정치권에서 쌓아온 모든 인맥과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거였습니다. 그때 한태윤에게 한 통의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자는 최민철이었어요. 장인어른이 저를 만나러 온다고요? 한태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의 배후가 장인어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거든요. 면회실에서 마주한 최민철과 한태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태윤. 최민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떤가? 한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설마 이 모든 일이. 그렇다. 내가 했다. 최민철의 담담한 대답에 한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왜?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저는 수진이의 남편이잖아요. 남편이라고? 아내를 고속도로에 버리는 인간이 남편이라고? 최민철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지? 준장 최민철. 평생 나라를 지켜온 사람이다. 한태윤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장인어른,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최민철은 차갑게 웃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는 이제부터야. 최민철이 구치소를 나온 후 마지막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진짜 목적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최민철은 김준호 국방부 장관, 이태식 국정원장, 박철민 합창의장과 함께 최종 회의를 가졌습니다. 장군님, 한태윤 일가는 이미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하시려는 건지. 아직 진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최민철은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것을 보십시오. 지난 30년간 한태윤 일가와 결탁한 부패 공무원들, 로비를 받은 정치인들, 부정한 거래를 한 기업인들의 명단입니다. 세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명단에는 현역 국회의원 127명, 고위공무원 237명, 재벌 총수 1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처벌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 정의의 검작전의 목표예요. 한태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대수사가 시작되었어요. 검찰과 국정원, 국세청이 총동원되어 권력형 비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전직 고위공무원 50명 긴급 체포, 재벌 총수 3명 동시 소환, 국회의원 15명 수사선상 올라. 연일 터져나오는 특종 뉴스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구조적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각계각층에서는 이번 대수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진정한 법치국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법 위에 있던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언론에서도 이번 수사를 적극 지원했어요. 최민철이 사실상의 총책임자가 되어 나라 전체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대역사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한 달 후 한태윤은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독 피고인이 아니었어요. 함께 법정에 선 사람들만 해도 200명이 넘었습니다. 피고인 한태윤은 부인 폭행, 투자금 횡령, 성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한규석은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한동준은 조세포탈, 경영진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한태윤 일가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한진그룹은 해체되었고 수십 년간 쌓아온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변화는 사회 전체에서 일어났어요. 부패 공무원 237명 전원 파면, 로비수수 국회의원 15명 의원직 상실, 부정거래 기업 45곳 영업정지. 한국 사회의 고질적 부패 구조가 완전히 해체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최민철의 정의의 검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를 넘어서 국가적 혁신의 계기가 된 거였어요. 재판이 끝난 후 최민철은 수진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수진은 아버지가 벌인 일의 규모에 놀라고 있었어요. 수진아, 아빠가 한 일은 너만을 위한 게 아니야. 너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 최민철은 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세상은 바뀌어야 해. 그것이 아빠가 평생 지켜온 정의야. 6개월 후 최민철은 정부로부터 최고 훈장을 받았어요. 최민철 장군님 덕분에 우리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시상식에서 법무부 장관은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최민철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이제 정말로 조용히 살겠습니다. 딸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었어요. 부패 지수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사회 전반에 공정과 정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최민철은 수진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다시 온화한 할아버지의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수진은 새로운 삶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상처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앞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만 만나길 바란다. 네, 아빠,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할게요. 수진은 웃으며 카페 정리를 했어요. 폭풍 같았던 지난 날들은 이제 과거가 되었고 평온한 일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민철은 마음 한편으로 각오하고 있었어요. 언제든 다시 누군가가 정의를 짓밟으려 한다면 준장 최민철이 다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정의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온 세상에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와 함께 가족을 지키는 것이 곧 사회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전해주는 감동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